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화장실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읽다가 안 건데 이 글을 쓰신 글쓴이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도서관 애기 무당 이야기 전에 다룬 적 있잖아요. 그거 쓰신 분이시더라고. 그분이랑 이게 동일 인물이에요. 그거 아시고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바로 화장실 귀신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창창한 직장인이 오랜만에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서 이야기 하나 풀어볼까 함.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다님. 부산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산이 남해 연안에 접근해 있다고 다 바닷가가 아님. 오히려 장단지에 10강화 정도는 해야 다닐 만한 정도로 언덕이 많음. 본인이 다니던 중학교도 그랬음. 여하튼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음. 수련회라고 해봐야 학교 바로 뒤가 수목원이라 바로 거기로 도시락만 싸들고 마리 체험학습이지 그냥 등산을 했음. 그래도 2학년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 선생님들이 딴엔 신경을 많이 쓴 듯. 애들이 5, 6 정도 묶어서 조별로 움직이게 했음. 사실 난 반에서 좀 아웃사이더였음. 그게 왕따 같은 건 아니고 놀기도 잘 놀고 대화도 곧잘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조별로 움직이게 되면 꼭 무리에 합류를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늙은 하이에나 꼴이 됨. 이유는 나보다 내 친구 녀석 때문이었음. 겉만은 여자 사람이었는데 애가 피부도 하얗고 키도 작고 말라서 예쁘장했음. 그런데 말이 별로 없음. 가끔 허공을 노려본다든지 방언이 터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구석에 대고 호통을 친다든지 좀 유니크한 특성을 가진 녀석이었음. 더군다나 할머니가 무당이라 학교에서도 새끼 무당 취급받으면서 좀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음. 아니, 어울리지 못한다기보다는 가시나 혼자서 학교를 왕따시키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 녀석이었음. 여하튼 책을 좋아하는 그 녀석과 도서관 주번인 나는 어쩌다 보니 친구가 되었는데 평소에는 혼자 있기 좋아하는 가시나는 혼자 놀고 나는 나대로 놀면서 등하교나 같이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조별로 움직이게 되면 꼭 반에서 우리 2명만 무리에서 떨어진 오리 마냥 둥실둥실 떠다니게 되는 거임. 따로 떨어진 우리를 그냥 놔둘 선생님도 아니어서 자릿수 적은 조에 우리가 끼어들어가게 됐음. 애들이야 물론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건 여러 저지른 가시나 그냥 가명으로 날이라고 부르겠음. 아무튼 이 가시나 앞에서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를 줄 정도로 간 큰 녀석은 없었음. 여하튼 그렇게 얼기설기 조가 짜여지고 우리는 단체로 현장학습을 빙자한 단체 등산을 시작했음. 떡 같은 산이었음. 산에 떡 같다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떡 같은 산이었음. 딱 이맘때쯤인 초가을 낮은 뒷산이었는데 을씨년스럽기가 제모 안 한 겨털만큼 음습하고 후덥지근한 곳이었음. 여하튼 정상에 오르고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음. 산에 오르면서 한 경험담도 서술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이 글은 공포글이 아니게 됨. 등반 일지가 됨. 나무가 무성한 곳이었음. 비가 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나무 기둥이 다 시커멓게 썩은 것처럼 보였음. 작년에 떨어져 내린 낙엽이 아직 삭지도 않은 이상한 곳이었는데 발 밑마다 지천의 벌레가 드글드글했음. 험난한 산행은 엄마가 단무지에 햄만 넣고 말아준 김밥도 2번 씹고 삼키게 만들어줌. 내려오는 길은 선생님들도 지쳤는지 애들 통솔도 느슨한 분위기였음. 대충 밥 먹고 내려가면 오후는 집에 가든 오락실에 들르든 그건 애들 재량이었음. 지금처럼 학교가 빡빡한 곳은 아니었다는 기억이 있음. 여하튼 산 중반을 내려올 즈음 뱃속에서 신호가 옴. 사실 신호는 아까 덜 잘린 김밥을 2로 끊을 때부터 오고 있었음. 그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게 내 오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음. 분명 정상에서만 하더라도 호호호 아버님, 이제 제가 장성하여 그만 세상에 나가 큰 뜻을 펼쳐볼까 하옵니다 하던 놈이 갑자기 반항을 시작했음. 힘든 산행으로 지치고 늘어진 내 대장을 쥐어짜는 굵고 기다란 놈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음. 아랫배가 차가워지며 식은땀이 흘러나오기 시작함. 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음. 때마침 약수터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이었고
어르신들 새벽 운동하시게 마련된 운동기구장 근처에 화장실을 봤던 기억을 떠올림. 내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경쾌해짐. 그땐 이미 조별 모임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을 때였음. 조별로 나뉘어 봤자 애들은 점심 먹을 때 이미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였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제 완연하게 장성한 그 녀석은 이 문을 열어라! 라고 호통치며 연약한 내 괄약근을 거칠게 후려쳤음.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니 내 뒤를 따라오던 나리 녀석이 전에 없이 나를 불렀음. 사실 학교에 모여서 산을 오르고 점심을 먹고 내려가던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던 녀석이 나를 불렀으니 괄약근의 마지막 힘이 풀리더라도 뒤돌아봐야 했음. 어디가? 동갑내기 예쁜 여자애한테 똥 마려워서 화장실 가야 한다는 얘기를 꺼낼 수 있을 리가 없었음. 그러나 그녀는 이미 내 안색이 시퍼렇게 변한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눈치였음. 참고 내려가서 화장실 가면 안 돼? 그건 내가 어렵다. 일단 너가 불러서 걸음을 멈춘 것만 하더라도 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내의 힘을 다한 거다 라고 나는 표정으로 말했음. 구겨진 내 얼굴을 보고 나리는 안쓰러운 듯 이제 보이기 시작한 약수터 옆 화장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럼 들어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내가 뒤돌아 달려갔다. 이제 다른 사람 눈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 내 가방에는 엄마가 밥 먹고 쓰라고 준 사각 티슈도 있었겠다. 이 이상 지체했다가는 제 손으로 괄약근을 비집고 굵고 긴 그놈이 머리를 내밀 찰나였다. 달리는 와중에서 슉슉 흘러나오는 가스는 왜 이렇게 독한지. 다행히 화장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나는 근처 아무 칸이나 들어가 지퍼를 풀고 지금껏 기다리느라 나만큼이나 지치고 힘겨웠을 그놈을 놓아줬다. 붕덩. 온 세상이 천국 같던 그 1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남은 짜투리 해방감도 맛볼 수 있었음. 물을 내리고 일어나는데 상당히 냄새가 심한 화장실이었음. 청소는 언제 하고 버려둔 건지 바닥은 진흙과 침투성이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침침한 회색 시멘트 벽은 싸구려 타일로 뒤덮여 저질스러운 낙서가 질비했음. 낮이라 그런지 불도 켜지지 않은 화장실의 유일한 광원은 내 머리 조금 위에 난 작은 창문뿐이었음. 누가 들여다봐도 좋을 정도로 환하게 뚫린 창문에는 나무와 잎사귀만 보였음. 볼 일도 다 봤겠다 나가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낙서들이 보였음. 누구랑 누가 좋아한다던지 욕설도 써있고 뭐 여자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음. 남자 화장실에 왜 여자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임. 그러네. 뭐지? 왜 쓴 거지 그러면? 왜 쓴 거야? 그런데 화장실 문 아래쪽에 이런 낙서가 있는 거임. 여기서 볼일 보다가 너가 하는 목소리 들은 사람? 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웃긴 건 그 낙서 아래 무슨 답장처럼 나도 들었는데 나도 이런 식의 낙서가 이어지는 거임. 그 낙서를 따라 한참 내려가다가 나는 섬찟한 글을 읽음. 난 지금 들려. 휘갈긴 낙서에 소름이 쫙 돋음. 그게 왜 무섭게 느껴진 건지 뒤이어 깨달을 수 있었음. 나도 들리니까. 화장실 쪽 창 너머에서 희미하게 말이 들려옴. 무슨 박자라도 맞추듯 너가 일정한 박자에 맞춰 들리기 시작한 말에 나는 황급하게 쪽창에서 시선을 떼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았음. 이제 문만 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음. 문 바로 앞에서도 들리기 시작했거든. 앞 뒤에서 너가 하는 여림 여자 목소리인지 속삭이는 가성 같은 건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음. 분명 비울 건 다 비웠는데 다시 싸게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음. 일단 화장실에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은 확실했음. 소리고 뭐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음. 그런데 뭔가가 움직이는 거야. 처음에는 뭔지 몰랐음. 뭔가가 알짱거리길래 뭐지 하고 고개를 들었음. 아까 말했듯이 이 화장실에 빛이 들어오는 쪽은 쪽창 하나뿐이었음. 비스듬하게 화장실 벽에 드리워진 창문 빛에 뭔가 둥그런 것이
불쑥불쑥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음. 너가 하는 이상한 소리는 이미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는데 나는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어 쪽창을 바라봤음. 분명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너가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대가리가 쪽창 위로 불쑥 튀어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음. 헝클어져서 축축 늘어진 검은 거미줄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 분명 똑바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음.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음. 진흙이고 화장실 바닥이고 생각할 여력이 없었음. 문제는 내가 봤다는 것을 깨달은 창밖에 그 너가가 몇 번이고 뛰어오르며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튀어오를 때마다 더 가까이 온 놈은 급기야 쪽창의 가장자리를 검고 썩은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쥐어 뜯듯이 기어오르려고 했음. 너가 앞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나는 미칠 것 같았음. 화장실 문 너머에도 저런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기절을 하던지 심장마비에 걸리던지 하고 싶었음. 웅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미칠 듯이 뛰는 내 심장 소리가 거슬려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목청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음.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휘고 통통한 손가락들이 구불거리며 기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음. 으아! 내 비명소리에 맞춰 그 미역머리 귀신은 정말인지 머리를 쑤시고 들어올 것처럼 쪽창에 얼굴을 들이밀었음. 앙상한 해골에 머리카락만 뒤덮은 것처럼 무서운 모습이었음. 화장실을 먼저 본 게 다행이었음. 아니었다면 이미 나는 바지를 지렸을 게 분명했음.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 내 정신은 혼미해졌음. 이대로 기절하는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던 와중에 문득 다시금 화장실 아래로 기어 들어오려 하는 손가락을 봤음. 뭔가 이상했음. 내가 본 저 미역머리 귀신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음. 근데 화장실 문에 있는 놈은 통통하고 작고 가는 게 꼭 아기 손가락 같았음.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지만 그 당시 나는 화장실 문 너머에 있는 놈은 작은 놈이다. 작은 놈이라면 내가 도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음.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줄 수 있음. 살고자 하는 힘으로 나는 벌떡 일어나 이제 손만 뻗으면 내 얼굴을 잡아 뜯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귀신에게서 떨어져 왈칵 화장실 문을 열어 젖혔음. 그리고 발치에서 굴러다니는 휘고 긴 물체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화장실 밖으로 괴성을 지르며 뛰쳐내려갔음. 온몸이 진흙에 침에 오물투성이었지만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귀신놈이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까 겁에 질려서 나는 그 산길을 굴러 떨어지듯 내려갔음. 다행히 중턱쯤에 가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나리를 만날 수 있었음. 나리를 보자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음. 눈물에 콧물에 나중에는 코랑 귀가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나리가 물끄러미 서서 나를 내려다봤음. 그러니까 느릿느릿한 나리 말에 고개를 들자 나리가 뒤이어 말했음.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내가 엉엉 울면서 귀신이 하고 말을 잇지 못하자 나리가 갑자기 내 등 뒤쪽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니 년 새끼는 어디다 버려두고 애먼 놈을 괴롭혀? 이 기름에 튀겨 죽일련. 기묘하게 높은 애기 같은 목소리에 나는 울음이 쏙 들어갔음. 한참 한 곳만 노려보는 나리가 이상할 정도로 믿음직하달까 든든하달까. 이제 귀신은 다 갔구나. 안도한 나를 보며 나리가 말했음. 우리 집 가자. 왜? 한번 나리 집에 가서 된통되었던 기억이 있는 나를 향해 나리가 말했다. 너 또 귀신 씨였어. 내려가는 길에 약수터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바지며 다리에 묻은 오물을 씻어냈는데 그래도 퀴퀴한 지린내며 담배 냄새가 안 빠졌다. 사람 있는 장소로 나오니까 눈물은 그쳤는데 대신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 화장실 안에서 앞뒤로 귀신들에게 협공당한 것도 무서운데 또 뭐가 씌인 건지. 막 화장실 창문에서 기어나오던 그 검은 머리 귀신이랑
화장실 문틈으로 꾸물꾸물 움직였던 손가락이 떠오르는데 다시 또 나린의 집에 가서 그 이상하고 무서운 장소에서 귀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맛이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그 후부터 일어났다. 뒷산을 내려온 것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리가 내게 말했다. 너 우리 집 어딘지 알지? 거의 알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엉거주춤 서 있는데 나리 시선이 이상했다.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선이 꼭 내 어깨 너머를 보는 것처럼 초점이 흐리멍텅했다. 귀신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쫙 돋았다. 한참을 내 어깨 너머를 바라보던 나리가 내 오른손에 뭔가를 쥐어줬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오른손 쪽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뛰지 말고 걸어서 하라. 그거 꼭 가지고 오고 대신 올 때까지 말 한마디 하면 안 된다. 말을 왜 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전에 나리가 지는 가서 밥 차려야 한다고 어정어정 뛰어갔다. 나보고 귀신 씌었다고 처리해주겠다고 하던 가시네가 혼자 가버리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하고 무섭고 죽을 맛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풍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애들이 주변에 몇 명 있던 터라 정줄 놓을 만큼 무섭지는 않았다는 거다. 나리 집이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가는 길은 알았다. 뒷산에서 걸어서 20여 분, 그 정도 걸리지 않는 길이었다. 일단 나리 말대로 나리네 할머니 집까지 가야 이 사단이 끝날래도 끝날 듯 싶었다. 젖어서 척척한 신발로 한 걸음 내딛는데 뒤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다. 꼭 장마철 통풍 안 시킨 신발장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와 함께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너가... 철퍽하는 물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목부터 발가락 끝까지 온몸이 차갑게 식으며 머리가 뜨거워졌다. 온몸의 열이 다 정수리에 몰린 것처럼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졌다. 나는 울음이 날 것 같이 울렁거리는 목구멍으로 몇 번이나 침을 삼키고 고개를 돌렸다. 시커먼 거미줄 같은 머리카락이 어깨 너머에서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등 뒤에 붙은 건지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차갑게 얼렸다. 목덜미에 쭈뼛 소름이 돋았다.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그 귀신 목소리였다. 너가 아까처럼 반복적으로 처녀의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목쉰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등 뒤에서 들렸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은데 아까 나리가 가기 전에 제 집까지 천천히 걸어서 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오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 게다가 아까부터 쥐고 있던 아무것도 없는 오른손이 묘하게 무겁고 굼실굼실 손바닥 안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났다. 나는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걷기 시작했다.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철퍽철퍽 생고기 도마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를 따라왔다. 하교하는 다른 학생놈들 눈에는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건지 질질 짜고 있는 나를 보는 놈 하나 없었다. 차라리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동이라도 벌어지면 나도 목청 찢어져라 비명 지르면서 도망치겠는데 생 고문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귀신도 한 걸음 따라왔다. 화장실처럼 뒤를 돌아볼 용기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 소리만 듣는 것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지만 아까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다행이긴 했다. 다만 걸을 때마다 규칙적으로 등 뒤에서 들리는 너가 그 소리와 더불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숨소리가 점차 닿을 듯 다가오는 한기며 어깨에 닿는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닿는 순간 후두둑 소리를 내며 뭔가가 내 어깨와 얼굴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드는데 비틀려 꺾인 목 위로 시커멓게 죽은 귀신의 얼굴이 순식간에 코 앞까지 다가왔다. 시뻘건 홍채가 눈구멍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퍼뜩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 발치로 놈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수십 마리 벌레들이 와스스 흩어졌다. 아직도 어깨 위로 후둑후둑 벌레가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내가 주저앉아 놈이 풀썩 개구리 마냥 사지를 비틀며 자세를 낮췄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에 넝마 조각 같은 천이 들러붙어 있는 형상이 흉악했다. 소리를 내면 안 돼. 분명히 귀신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해코지를 못하는 데는 아까 나리가 말했던 것들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울며불며 도망치고 싶어하는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여기서 정말 소리를 지르며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갑고 시커먼 손가락이 내 양쪽 어깨를 잡았다. 얼음덩어리가 내리 누르는 기분이었지만 무겁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너가... 은희? 너가... 말도 되지 않는 단어를 몇 번이나 중얼거리던 귀신이 입이 찢어져라 벌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와 함께 시커먼 손가락이 내 얼굴을 더듬었다. 썩은 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토끼가 밀려와서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봤자 귀신 노름에나 시달릴 것을 알면서도 한참 후에야 일어날 수 있었다. 왼손은 식은 땀으로 흥건한데 오른손은 차갑고 묵직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는 되는 것처럼 걷고 또 걸어서야 나리 집에 도착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내려가자 철 대문 앞에서 나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속한 마음보다 그때는 무슨 구세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나리 앞에 이상한 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다. 작은 밥상에 2인분은 좋게 될 고봉밥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나리는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서 내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어줬다. 너 아무 말 말고 이 밥 다 먹어라. 영문을 모를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밥을 보자마자 배가 몹시 고파왔다. 귀신을 처리한다며 왜 나리네 할머니는 안 보이시는지, 밥으로 귀신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진 몰라도 갑자기 뱃속이 뒤틀릴 듯 아프고 목구멍에 뭐가 걸린 것처럼 따가워서 나는 허겁지겁 밥을 퍼서 입에 쑤셔 넣고 걸신 들린 듯 몇 번 씹지도 않고 밥알을 삼켰다. 그 많은 밥을 꿀떡꿀떡 삼키고 나서야 배랑 목 아픈 게 가시는 기분이 들었다. 앞에는 나리가, 뒤에선 귀신이 버티고 있는 똥 같은 상황에서도 밥은 참 잘도 넘어갔다. 며칠이나 굶은 것처럼. 옳지, 내 새끼 잘 먹는다.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남은 밥알을 마저 삼키는데 배가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다. 어떻게 참아볼 생각도 못하게 토끼가 치밀더니 그 자리에서 구토를 쏟아냈다. 방금 먹은 밥에 시큼한 위액부터 김밥까지 다 토하고 나니 진이 다 빠졌다. 한참 웩웩 거리고 고개를 드니 나리만 보였다. 물 냄새도 빨간 눈깔도 벌레도 보이지 않았다. 다 해결된 건지 몰라서 나리에게 물었다. 귀신은 없어진 거야? 저 집에 갔지 뭐. 퇴치 안 하고? 할머니 굿하러 가셔서 안 돼. 밥 한 그릇 먹은 것만으로도 돌아가는 귀신이 있냐고 묻자 집에 돌려보내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하며 나리는 다시는 그 화장실에 일 보러 갈 생각 말라는 엄포를 놓았다. 이 고생을 해놓고 내가 다시 갈 리가 없지 않냐고 나는 투덜거렸다. 그 귀신 뭔데? 엄마하고 애기야. 그게 뭐냐고 묻는 내 말에 나리는 얼렁뚱땅 넘기며 제 집 앞에 토해놓은 저거나 뭐 치우고 가라고 말을 돌렸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선 구한말 보릿고개였는데 어린 엄마가 혼자 아기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남편은 징병당하고 아내는 바닷가에서 조개며 생선을 잡아다 팔며 생계를 이었는데 보릿고개가 심해지자 아기 먹을 풀죽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아기 엄마는 배가 고파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어린 아기에게 자신이 잡은 생선을 구워다가 생선 살을 발라 먹였다. 허기 속에 구운 생선이 들어오니 아기가 허겁지겁 엄마 손에서 생선을 받아 먹었다. 받아 먹다가 생선가시 하나가 아기 목구멍에 걸렸다. 아기는 기침을 하고 울고 토를 해봤지만 생선가시는 나오지 않았다. 놀라 자지러진 엄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옆집에 갔다. 옆집 사는 할머니는 엄마에게 생선가시 걸린 데는 밥 한 덩이를
꿀떡 삼키는 게 제일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할머니 집에는 밥이 없었다. 엄마는 아기를 등에 업고 밥을 구하려고 다른 집에 갔다. 어디서도 밥을 얻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소나무 속살이라도 긁어 먹이려고 산에 올라갔다. 그러나 소나무 속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긁어가서 산에도 먹을 것이 없었다. 아가, 참아라. 엄마가 밥 먹여줄게. 엄마가 밥 꿀떡 삼켜서 안 아프게 해줄게. 우리 아가 착하다. 엄마는 울면서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민가마다 문을 두드렸다.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밥 한 덩어리를 구해서 죽은 아기 입에 밀어넣었다. 죽은 아기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아가, 이 밥 아니니?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줘야 안 아플까? 엄마는 다시 아기 먹일 밥을 찾아서 산을 헤매고 다녔다. 죽은 아기도 엄마 쫓아서 산을 넘었다. 아가, 너가 먹을 밥을 찾자. 엄마가 맛난 밥 찾아줄게. 옳지, 내 새끼 밥 잘 먹는다. 나는 꿈에서 깨서 한참을 울었다. 너무 슬픈 이야기야. 여기까지였습니다. 왼발님께서 오늘의 유머 여기 사이트에 써주신 화장실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슬프다. 와, 저런 꿈이면 진짜 깼을 때 힘들겠다. 뭐가 슬프냐면 애한테 뭐 죽이나 밥 이런 것도 못 먹이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물고기를 살을 발라가지고 줬는데 거기에 자기가 미처 못 뺀 가시가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애가 죽은 거잖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채팅창에 근데 너가는 뭐죠? 라고 하셨는데 이 보시면 이거 같은데 너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뭐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아가 이 밥 아니니?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줘야 안 아플까? 너가 먹을 밥을 찾자. 여기서 너가만 남은 것 같아요. 아하,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상상이 되게 잘 되는 그런 괴담이었던 것 같아요. 묘사가 미역머리 귀신이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냄새 묘사도 있고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휘고 통통한 손가락들이 구물거리며 기어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약간 구데기들이 막 꾸물꾸물거리는 똥간에서 꾸물꾸물거리는 구데기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더 생생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그 똥간이라는 그 이미지와 저 휘고 통통한 손가락이 삭삭삭 하는 거가 이미지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렇게 무섭게 보다가 이 전말이 밝혀질 때 상당히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정말 저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밥 꿀떡 하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생선 가시 빼는 걸 진짜 귀찮아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귀찮아해. 다 귀찮지 않으십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 초중학교 때까지 목에 생선가시 걸려가지고 병원 간 적이 진짜 한 7번은 돼요. 거짓말 안 치고 정말 7번은 되거든요. 과장 없이. 근데 그 가기 전에 계속 밥을 꿀떡꿀떡 먹었거든요. 씹지도 않고 밥 한 숟갈 크게 한 다음에 해서 밥을 다 삼켜가지고 그 밥 입자루다가 그 가시를 같이 내려보낸다 뭐 그런 거였는데 된 적이 많이 없었어요. 생선 가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인 되셨다고 이거 씹어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대충 먹지 마시고 가시는 조심해가지고 잘 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7번은 갔어. 그래서 생선을 진짜 오랫동안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한 20대 중반 정도 되고 나서 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생선 말고는 구운 생선을 먹을 일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잖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다 오랜만에 먹으면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끔씩 생선을 먹다 보니까 생선이 너무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가시 다 발라 먹으면서 열심히 먹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시 전부 제거된 순살 생선만 시켜 먹음 유. 그게 베스트긴 해. 그게 베스트야. 저 조만간 그 자취 시작하면 순살 생선 많이 시켜 먹을 듯? 잠시 캔을 드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 맛이 없잖아. 생선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전 생선가시 목에 걸리면 외할머니가 생선 머리를 내 머리 위에 올려두시고 등 두드려 주셨어요. 우와, 신기하다. 뭐야? 왜지? 자, 돌아가거라, 너가 가져가라 뭐 이런 건가? 빠집니까 그러면? 빠져요? 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시겠죠?
아니 되게 일본 개그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요법이다. 제 머리가 떡지고 가시 안 빠져서 병원 감. 어우 쉣. 홀리 쉣. 여기 부분만 그냥 떡지는 거 아니야? 재밌다. 그 외할머니가 뭐 손주 손녀 생선가시 걸린 거 귀여우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나중에 나이 먹고 할아버지가 되면 만약에 내 손자 손녀가 목에 가시 걸렸다 하면 이상한 의식 같은 걸 하고 싶다. 생선가시가 아니더라도 그 손자 손녀한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터무니없는 거 갑자기 해가지고 이러면 그거 해결돼 하면서 뭐 하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그 너부리님 외할머니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의식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외할머니도 재밌지 않으셨을까? 외할머니는 진심이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 하시면서 이걸 내가 드디어 쓰네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처음 부임하고 선생님 생활을 하면서 애들이 어둡게 있을 때 딱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지금이 내가 니네가 어둠의 자식이냐 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너부리님 외할머님도 옛날에 그런 의식을 받으셨었고 이제 너부리님이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드디어 내가 이거 할 때가 왔구만 하면서 올리고 등 두드리신 거 아니에요? 너부리님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되셔가지고 하면 그거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무조건 한다. 저는 여전히 생선가시를 못 발라서 부모님이 손으로 발라주시는 것만 먹는 효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생선가시 막 조사 놓잖아. 생선을 젓가락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로 조사 놓으셔. 제가 거기서 이제 밭가리가 잘 됐구만 하면서 젓가락으로 이제 큰 덩어리만 착 집어가지고 저 먹고 그런 좀 불효 막시무스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가 살아야 돼. 나가 살아야 불효를 안 해. 자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불효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같이 살 때. 따로 살면 불효 막심한 행동을 덜 하게 돼. 만났을 때 반가우니까 효도를 더 하게 돼. 그러니까 나가 살면 플러스 마이너스 효도를 더 많이 할 확률이 올라간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큰 덩어리지. 꽁치 통조림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 그걸로 김치찌개 막 하잖아요. 꽁치 통조림은 가시 안 발라도 돼. 다 씹어서 먹을 수 있고 굳이 발라서 먹겠다 하면 그냥 중간에 싹 한 다음에 그냥 뼈만 빼면 그냥 뼈가 다 발라져. 똥치래. 꽁치 통조림이 진짜 개사기입니다. 저는 꽁치 통조림 김치찌개는 정말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생선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생선 안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특효약이다. 남이 발라주면 꼭 가시 있음? 아무도 못 믿어서 스스로 발라먹습니다. 못 믿어서 발라먹는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여기 시청자분께서 발라서 남 주시면 되겠네. 가시 전문가. 초딩 때 담임쌤이 칭찬 도장 다 모으면 똥 손수 발라낸 멸치를 주셨음? 에? 어째서? 멸치 하시는 집이었나? 신기하네. 개꿀이잖아. 근데 보통 칭찬 도장 다 모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리워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칭찬 도장 받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왜 리워드를 엉뚱한 걸 주셨을까? 궁금하네. 내가 봤을 때 그 선생님이 멸치 똥 따는 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똥 따는 것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똥 딴 멸치 짬 때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신기합니다. 똥따 선생님이네. 죽방멸치. 죽방멸치 500개씩 먹이면 키 크잖아요. 네. 애들 키 크라고 그랬구나. 선생님이 평균 신장 다 올려놨네. 키 크셨나요? 여잔데 166입니다. 와우. 모델인데? 아무튼 재밌는 선생님이었고요. 아무튼 얘기 좀 많이 해봤는데 화장실 귀신 이야기 정말 묘사도 좋고 무섭다가도 갑자기 엄청 슬퍼지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화장실 귀신 이야기였고요. 재밌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해주시면 좋고요. 감사합니다.